안녕하십니까. 올해 처음으로 CNG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병 엔지니어링의 김학진 사장님을 모시고 플랜트 생애주기 관리, 플랜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와 국내 기업의 대응 방안, 그리고 2008년의 플랜트 컨퍼런스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김학진 사장님 오늘 굉장히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우선 플랜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지먼트 이런 개념이 좀 생소한 것도 있는데 플랜트에 대해서 한번 좀 정의를 간단하게 해주시면서 시작을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플랜트라고 하면은 우리가 플랜트는 먹는 식물도 플랜트죠. 예, 그런데 이제 플랜트라는 말은 사실 우리나라 사전에 없습니다. 예. 없는데 물론 이제 요즘 한 2, 3년 전부터 이제 플랜트 건설이 좀 호황기에 있다 보니까 이 국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졌는데 불과 한 5년 전만 해도 정부 내에 플랜트라는 용어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없었는데 그래서 플랜트라는 우리나라 말로 뭐냐 하면 산업설비입니다. 산업설비요? 예, 산업설비인데 산업설비에는 이제 우리가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는 발전소, 정유공장, 그다음에 석유화학공장, 뭐 이런 일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제철소, 이것도 일종의 플랜트고요. 그래서 플랜트가 굉장히 영역이 광범위한데 저희가 말하는 플랜트는 주로 석유화, 그러니까 탄화수소를 이용을 해서 뭔가 제품을 생산하고 그다음에 분배, 그런 용어 쪽에 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제 플랜트 비즈니스는 그쪽에 포커스를 두고요. 그다음에 이제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도 좀 생소하죠. 일반인한테는. 이제 우리나라 말로 뭐냐고 하면 생애주기인데 생애 주기를 말씀드리기 앞서 사람을 먼저 생각하면 됩니다. 사람이 이제 태어나서 그다음에 이제 성장기를 거쳐가지고 결국 죽어서 이제 무덤에 가는데 이 플랜트도 마찬가지로 초기에 이제 계획을 하죠, 누군가가. 그래서 계획 단계를 거쳐서 경제성이 이제 타당성이 있는 경우 설계, 시공, 구매, 시공, EPC라고 말하죠. 엔지니어링, 프로큐먼트, 컨스트럭션, EPC 과정을 거쳐서 그걸 이제 사업주한테 이제 턴오버를 하면 사업주가 그걸 이제 운전, 오퍼레이션을 하고 그 다음에 오퍼레이션 중에 효율 향상이라든지 고장난 부분을 수정을 해서 메인티넌스를 하고 그래서 한 20년 정도 지면 그게 폐기 단계에 이릅니다. 사람이 죽는 것처럼. 근데 보통의 플랜트는 공기가 납기죠. 건설 기간이 보통 한 3, 4년인데 플랜트를 운전을 해서 폐기해 주는 데까지는 보통 한 30 내지 40년입니다. 근데 그래서 그동안에는 사업주들이 얼마나 싸게 질 건지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아무리 싸게 저분들 3, 40년 동안에 들어가는 운전 비용이 더 많다면 그렇죠. 라이프타임 싸게 지는 게 별 의미가 없다. 그래서 요즘에 짓는 사업주들은 운전 비용을 고려한 토탈 비용을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체 플랜트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관심도 덩달아 좀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이제 PLM이라는 정의가 있는데 사실 좀 PLM은 국내에 이제 대표적인 PLM은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 아마 조 박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쪽에 이제 포커스가 많이 이루어졌어요. 근데 이제 플랜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는 똑같은 PLM이지만 우리가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규모 면에서 보면 전통적으로 말하는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는 이제 미케니컬 인더스트리에 적용을 해왔고 다루는 분야가 굉장히 조금 스케일이 좀 적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플랜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는
일단 그 개개 미케니컬 요소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다 조합이 돼서 서로 성능을 발휘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조금 그 전통적인 PLM보다는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고민을 하다가 플랜트에 말하는 플랜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는 뭐냐, 그래서 위키피디아 이제 사전 정의를 좀 이렇게 써봤고요. 그래서 이 플랜트 라이프 사이클 매니지먼트는 좀 전에 말씀드린 이제 플랜트의 EPC 쪽에 동안 발생되는 어떤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이제 관리를 해보자고 하는데, 그동안에는 우리가 소위 3D CAD라는 물리적 모델이 중요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이쪽 물리적 모델이 나오기 이전에 이 설계 자료, 결국 이제 2D 모델이 뒷받침돼야 되기 때문에 현재 추세는 그 2D 모델하고 3D 모델을 결합을 해서 시너지 효과를 좀 늘리려고 하는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예.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우리 김 사장님의 좀 회사 소개를 좀 잠시 해주시죠. 예. 저희는 이 슬라이드는 저희가 뭐 좀 넣을까 말까 좀 고민을 했는데, 이게 넣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좀 서두에 소개를 하고 싶어서 넣었습니다. 저희 회사는 지금 2006년 11월에 만든 회사가 얼마 안 됐습니다. 지금 한 3년째인데, 주로 하고 있는 비즈니스는 이제 아까 플랜트 분야의 IT를 활용해서 서비스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고, 일부는 설계도 하고 있지만, 저의 이제 주로 비즈니스는 그 IT 분야의 용역 서비스예요. 예. 그 추후에 이제 김학진 사장님이 이제 플랜트 IT 컨퍼런스에 굉장히 많이 오랫동안 참여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초창기부터 하셨습니까? 예, 사실 이제 플랜트 IT 컨퍼런스를 하게 된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이제 플랜트 IT 컨퍼런스를 초기에 이제 주창하고 진행을 해놓은 데가 있는데, 이제 플랜트 정보기술협회라는 곳이 있습니다. 예. 그 플랜트 정보기술협회는 2001년에 이제 엔지니어들로 모인 비영리단체입니다. 국토해양부에 이제 등록이 되어 있지만, 어디에서 이제 간섭을 받지는 않고요. 개인들이 이제 모여서 운영하는 일종의 친목단체 비슷한 건데, 여기에서 이제 이쪽 플랜트 쪽에 어떤 비즈니스를 하나 있어서 이 정보화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저희 협회 이름도 이제 플랜트 정보기술협회로 만들었고, 플랜트 정보기술협회 대표 행사로 플랜트 IT 컨퍼런스를 2001년부터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플랜트 정보기술협회 이제 비상임 이사로서 그동안 이제 행사를 쭉 계획을 하고 추진을 해왔는데, 그동안 이제 불안이라면 이런 행사를 통해서 이제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 간에 이제 좀 많이 좀 알게 됐다는 거하고, 아쉬운 점은 각 엔지니어들이 너무 바쁘기 때문에 참여를 유도하기가 이제 갈수록 힘들어진다는 거. 너무 전문적인 인력들이 초창기에는 모였지만, 앞으로는 좀 일반인들에게도 좀 알리는 자리로 좀 확산됐으면 하는 모임의 바람에서 이런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고서 이제 본론적으로 들어가서 플랜트 생애주기의 데이터의 흐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알겠습니다. 지금 슬라이드에 중간쯤에 보면 이제 화살표 비슷한 거, 제일 앞에 보면 피지빌리티 스타디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플랜트를 만들려면 어떤 만드는 주체가 있죠. 주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정유공장을 하나 짓겠다. 그러면 결국 돈이 투자되기 때문에 투자자는 이게 돈이 될 건지 안 될 건지 먼저 검토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피지빌리티 스타디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사업 타당성 조사. 사업 타당성. 여기에가 이제 수익성이 있다 하면 주로 이제 설계를 시작하게 되죠. 물론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전체 플랜트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기간이라든지 그다음에 제품을 뭘로 하고 원료를 뭘 건 이런 것들이 다 나와야
은행에서 또 돈도 빌려줍니다. 자기 돈 100% 갖고 하는 회사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피지빌리티 스타디 단계를 거쳐서 이제 그 옆에 피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은 그 기본 설계 및 개념 설계 및 컨셉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프론트엔드 엔지니어링 앤 디자인인데 초기 설계 과정을 거쳐서 이제 피드가 끝나면은 그 입찰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에 이제 우리가 국내 회사들이 이제 입찰서를 받아오는데 그 입찰서를 만들기 위한 기본 설계 자료가 이제 피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보통의 EPC 컨트랙터들은 그 디테일 디자인부터 보통 하는데, 그래서 디테일드 디자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디테일드 엔지니어링.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럼 디자인하고 엔지니어링하고 뭐가 차이냐? 우리나라 말은 좀 헷갈립니다. 엔지니어링도 설계, 디자인도 설계. 근데 엔지니어링이라고 말하는 것은 이 플랜트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서 사람이 하는 무형적인 노력을 우리는 엔지니어링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설계는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설계고요. 그래서 디테일 디자인 단계를 거쳐서 이제 프로큐먼트가 자재 조달입니다. 자재 조달. 그 다음에 자재 조달된 걸 시공을 하고, 그 다음에 사업자한테 턴오버를 하고, 그 다음에는 사업주는 O&M이라고 해서 오퍼레이션 앤 메인티넌스를 하게 되죠. 이게 전체 플랜트 라이프 사이클인데, 이게 피지빌 스타디부터 O&M까지 결국 그 굉장히 많은 양의 정보들이 생성이 되죠. 예를 들어서 피지빌 스타디 단계에서 프로젝트 다루는 정보가 1이었다면 아마 O&M 끝날 때까지는 그런 정보가 100만 개 이상 될 겁니다. 갈수록 데이터 관리가 양이 많아지고 복잡도가 커지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새는 이러한 정보들을 어떻게 보면 효율적으로 한번 관리를 해보자 하려고 이제 그 사람들이 규칙도 만들고 그다음에 그 국제 이제 표준화 작업도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규칙들에 근거해서 이제 세계적인 벤더들이 그에 맞는 솔루션들도 지금 내고 있는데 지금 보면 그 파이스텝 액티비티 모델 관련 표준이라는 게 각 우리가 EPC 각 단계에서 정보 기반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계 정보가 구매 정보로 넘어가야 되고 구매 정보를 기초로 해서 어떤 운전 정보도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각 단계의 정보들을 어떻게 교환할 건지에 관한 그 국제적인 표준 모델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각 단계 물론 뭐 AP231 프로세스 디자인, 뭐 AP227 뭐 플랜트 디자인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그 플랜트의 초기부터 운전 폐기까지 생성된 정보들을 어떻게 집적을 하고 서로 교환할 건지 하여튼 표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아직 다 완성된 건 아니겠지만 아마 이 완성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왜냐하면 각 단계에 걸친 그 각 나라나 벤더들의 이해관계가 지금 걸려있기 때문에 속도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예상컨대 아마 앞으로 향후 10년 안에는 어느 정도 이게 다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이제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그동안 이제 우리가 건설이 마찬가지겠지만 남이 주는 것만 했어요. 그래서 남이 주는 것만 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뭐를 해보려는 그런 사실 여력이 없었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이쪽 그 데이터 모델에 앞서 그 우리가 EPC 건설 산업을 보면 플랜트 그동안 이제 기본 설계 자료들을 외국에서 다 받아왔죠. 받아서 이제 상세 설계부터 해서 이제 시공 위주로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기본 설계 능력이 이제 여러분의 좀 미진합니다. 그렇지만 입시 단계에서 트라이를 해보려고 노력 중이에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쪽 표준화에도 국내 이제 소수분이 좀 참여를 하고 있어요. 이게 실무적 차원에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히 연구적 차원에서. 근데 외국에 비해서는 지금 각 벤더사가 여기에 이제 연구 목적이 아니라 그런 어떤 표준들을 자사 제품에 적용을 해서 보급시키는 수단으로 이걸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국내는 아직까지 R&D 수준의 일부 참여를 하고 있지 본격적으로 이런 여기서 나온 표준들을 응용 제품으로 만들어서 시장에 팔려는 그런 노력들은 아직 굉장히 미진한 편입니다. 안타깝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논리적 2D 모델링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우리가 지금 그동안 전통적으로 그 한 7, 8년 전부터 이제 3D CAD 모델을 이제 플랜트 설계에 많이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플랜트 설계 이제 3D CAD를 이용하는 목적은 그 미리 한번 접음으로써 그 공장의 어떤 구조물 간, 부재 간의 간섭이라든지, 그 다음에 간섭 체크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자재 목록을 쉽게 수출을 하고 그걸 그 구매 과정에 활용하고자 만들었는데, 그런 그 3D 모델이 나오려면 먼저 설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설계 자료들이 이제 그 논리적 2D 모델 형태로 많이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먼저 논리적 2D 모델의 데이터를 이상적으로는 3D 모델로 가져가서 쓰는 거예요. 근데 현재까지도 아직까지 그 논리적 2D 모델은 주로 뭐 엑셀이라든지 MS 오피스군이죠. 그다음에 오토캐드, 마이크로스테이션 이런 그래픽 툴을 이용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그래픽 툴은 기본적인 그 우리가 소위 이제 전문적으로는 RDB 형태의 기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릴레이셔널 데이터베이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데이터를 그래픽 외의 데이터를 효율적으로 집적을 하지 못해요. 근데 3D CAD 모델에 와서 아까 RDB, 이제 오라클이나 MS SQL 같은 RDB를 기반으로 한 이제 그 응용 프로그램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 2D 모델하고 3D 모델하고 연계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아까 잠깐요, 논리적 2D 모델을 한번 가보시죠. 현재는 이 논리적 2D 모델을 그 오토캐드, 우리나라는 오토캐드죠. 마이크로스탠 일부는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 그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는 것은 그 공정 흐름도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물이 뭐 댐을 생각하면 물이 산에서부터 내려오고 어느 지방을 거쳐서 뭐 어느 다리를 거쳐서 어디 강으로 흘러간다. 이런 전체적인 공정 흐름도를 표현한 게 이제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이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P&ID라고 그래서 그 파이프 앤 인스트루먼테이션 다이어그램. 우리나라 말로 얘기하면 상세설계 개통도입니다. 말은 좀 그 용어하고는 조금 번역의 차이가 있지만 이게 공장을 짓는데 가장 기본적인 문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공장을 짓는 사람들한테는 이제 바이블인데, 이건 이제 PFD 형태의 대략적인 공장 흐름을 조금 자세하게 표현한 거예요. 파이프나 개장, 인스트루먼테이션의 어떤 기호나 규칙들을 넣어가지고. 그게 이제 P&ID고, 히트 앤 머티리얼 밸런스 다이어그램은 공장이라는 게 어떤 제품이라든지 생산하기 위해서는 어떤 원료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제 그 스팀이나 어떤 외부 동력을 줘야 되죠. 그래서 히트 앤 머티리얼 밸런스는 열, 그 다음에 머티리얼은 어떤 재료죠. 아니면 프로덕트. 그걸 어느 장치를 통해서 들고 나가는지를 유무개연하게 도식화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상기, 프로세스 플로우 다이어그램하고 P&ID하고 히트 앤 머티리얼 밸런스는 앞에 주로 이제 기본 설계 단계에서 많은 부분이 확정되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이런 기본 설계 단계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좀 상세 설계를 하는데 많이 쓰이는 자료들입니다. GAD라는 것은 기기 배치도, 싱글 라인 다이어그램은 전기의 단선도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인스트루먼트 로직 다이어그램은 개장의 컨트롤 로직을 표현한 그림, 케이블링 다이어그램은 배설, 그러니까 전선 배선도죠. 공장에. 그래서 공장에도 이제 지하에 있고 지상에 그 파이프나 전선들이 많이 돌아다니는데 거기에 대한 배선도. 인터로킹 다이어그램은 각 그 컨트롤 블록 간에 어떤 제어를 어떻게 할 건지 서로 이제 연결해 놓은 그림이, 물론 이제 이외에도 논리적 모델 표현 방법이 좀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걸 제가 했고요. 그래서 논리적 그 모델의 예시를 보면 우리가 같이 PFD나 아까처럼 P&ID, 히트 앤 머티리얼 밸런스, 뭐 단선도 이런 것들이 각 부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 플랜트를 지려면 어느 한 부서가 필요한 게 아니고 주로 이제 공정부서, 기계, 배관, 전기, 개장, 토목, 건축 이런 부서들이 필요한데 이게 이제 협업이죠. 그래서 각 부서에서 나온 프로덕트가 아까는 일반적으로 MS 오피스군이나 오토캐드 제품군을 이용해서 표시를 했기 때문에 현재 3D CAD 모델하고는 좀 잘 안 맞는 경향이 많습니다. 트랜스퍼에서 쓰기가 곤란한 거죠.
이건 이제 3D CAD 모델인데, 현재는, 우리가 이 3D CAD를 모델을 만들기 위해서 이 그래픽적 요소를 만들고, 여기에 들어간 데이터들은 사람이 다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논리적 모델에 나온 데이터들은. 근데 향후의 방향은 논리적 모델을 만들 때부터, 데이터를 구조화 시켜서, 그걸 3D CAD 모델로 갖다 쓰자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3D CAD 모델에 필요한 모델이 100개 있다면 아마 논리적 모델이 구축이 잘 되려면 적어도 반 이상은 논리적 모델에서 데이터를 그대로 갖다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므로써 데이터 재입력에 따른 시간 낭비하고 또 재입력하다가 또 실수도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요거 테크니컬 모델이라는 것은 어떤? 이게 이제 테크니컬 모델은 아까 그 논리적 모델하고 그 물리적 모델을 내부적으로 어떻게 표현할지 이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 설명하기에는 그 로지컬 및 피지컬 모델에 있는 각 속성 정보를 어떻게 표시할 건지를 했는데 우리가 한번 사람을 뭐 가장 좋은 예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두물주가 사람을 만들 때 각 사람의 신체 부위 하는 역할이 다 틀립니다. 머리는 주로 생각을 하고 이제 각 기관에 있는 장기들을 컨트롤하죠. 손은 짚는 역할, 그 다음에 뭐 다리는 걷는 역할이 있는데 플랜트에 있는 각 요소들도 하는 역할들이 조금씩 다 틀리거든요. 그런 역할을 각 부품 간의 어떤 관계죠. 뭐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그러면 부모가 자식은 부모의 어떤 형질을 많이 물려받지 않습니까? 부모의 반반. 어떤 방법으로 그 형질들을 상속을 받고 나와 다른 부품 간의 관계를 어떻게 정리할 건지 이런 것들을 모델로 만들어 본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런 모델들이 주로 이제 그 IS 표준에 계속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표준들에서. 이게 그 지금 뭐 IT 솔루션으로 많이 그 어떤 적용이 되나요, 현재? 맞습니다. 지금 그 우리가 플랜트 분야에 이제 그 몇몇 중요한 벤더들이 있는데 그런 벤더들은 그 사람들이 그 독자적으로 이런 그 각 플랜트를 구성하는 각 개체의 표현 방법들을 연구하면 돈도 많이 들겠지만 자체 들은 거라. 그다음에 그게 표준을 안 따라가면 시장에서 그게 이제 마케팅하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저런 그 테크니컬 모델을 만들 때 표준이죠. 국제 표준을 만들 때 적극적으로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표준이 만들어지면 그걸 자기네 제품을 이용해서 그걸 구현하는 거죠. 제품으로.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도 저런 표준들에 많이 깊숙이 돼 있다면 저희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게 그런 논리적인 모델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플랜트 그 만든 벤더보다는 일반 그 설계 회사들이 굉장히 더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거든요. 그런 회사들이 만든 표준을 어플리케이션 벤더가 단지 이용을 해서 기술적으로 표현한 데 불과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저런 표준들을 이해하고 있으면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이제 PLM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까도 이제 뭐 계속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제가 이제 좀 우리 그 플랜트라는 라이프 사이클 이런 IT는 대형 벤더에서만 사용하는 겁니까? 뭐 저희에게는 기회가 없으니까 뭐 우리나라에 뭐 중형 플랜트나 이런 데서 사용하는 그런 기회는 없습니까? 모든 게 수입 대비 효과겠죠. 근데 이제 사실 그 플랜트 업계의 이제 중요 벤더는 인터그라프나 아비바, 벤텔인데 그런 회사들이 그동안 굉장히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이 분야에. 근데 이제 이 PLM이 컨셉은 뭐 한 20년 전부터 와 있는데 그동안 이제 그 컴퓨팅 속도라든지 네트워크 처리 속도가 안 따라줬기 때문에 제대로 구현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쓸만을 해주니까 이런 제품들을 시장에 내면서 굉장히 고가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소형 플랜트들도 그걸 도입을 해서 운용을 하면 훨씬 낫습니다. 효율적인데 대신에 이런 PLM 솔루션이 이제 각 분야에 한 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분의 그 솔루션을
들여다가 그걸 통합을 해야 PLM이 제대로 구현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솔루션을 들여와서 구축을 했을 때 규모 면에서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예를 들어서 뭐 최소한 1억 불 이상은 넘어야 뭐 솔루션 값만 해도 뭐 예를 들어서 한 10억 이상 들 건데 제대로 하려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플랜트들은 현실적으로 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런 PLM 솔루션들이 이제 사용자가 많아지고 좀 경쟁자가 좀 출현을 해서 가격이 떨어진다면 아마 중소형 플랜트도 장차 이용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초창기에는 ERP도 굉장히 비쌌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큰 회사들만 사용했는데 예. 그게 점차적으로 이제 좀 가격 경쟁도 하고 그 사용이 중소업체들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은 어떤 단계가 계속 오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 초기 이제 이런 월드와이드 벤더들이 그 마켓의 포커스가 대형업체들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왜냐면 대형업체들이 돈도 있으니까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업체 위주로 만들었어요. 예. 그리고 모든 플랜트에 제너럴하게 쓸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솔루션이 굉장히 무겁고 가격도 비쌌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발전소만 하겠다. 그럼 발전소에 PLM을 적용할 수 있는 솔루션 기능으로 한정을 해서 컴팩트와 슬리머 한다면 가격을 내릴 수 있는 여지는 많이 있죠. 네.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관심이 있어가지고, 네. 도입 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떤, 게 뭐, 여기는 그냥 쓴 거고요. 단적으로 말하면 돈입니다. 돈인데, 일단 아직까지 PLM 솔루션이 너무 비싸요. 그 다음에 이제 PLM을 하려면은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각 디시플린, 공정, 각 부서들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각 부서들의 전문가가 다 필요합니다, 사실. 왜냐면 이게 플랜트라는 게 통합 유기적으로, 물론 사람은 각 장기라든지 것들을 사람 머리 하나로 다 컨트롤하지만 플랜트는 생명을 가진 유기적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각 부서들이 서로 협업을 해서 남이 하는 일을 이해를 해야 그게 제대로 된 PLM을 구축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아직 배출이 안 된 거죠. 물론 솔루션도 아직까지 너무 어렵고 적용하다 보니까 그래서 향후에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갈수록 이제 지금 국제 표준화 작업들이 진행 중인데 이게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그 표준 밑에서 여러 벤더들이 참여해서 가격도 내려가고 그러면 이제 사용자들도 늘어나갔고 그러다 보면 이제 여건이 형성되겠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투자 대비 효과에 대해서 좀 시기상조다. 그리고 아직 인재들이 부족하다. 이걸 할 수 있는. 그다음에 이제 PLM의 목표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예, PLM은 사실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은 플랜트 생애주기 동안 조금 투자했고 효율을 늘리자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이 투자의 관점인데, 근데 사실은 PLM이 솔루션만 갖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 PLM에서 솔루션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는 업무 흐름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새 그 경영자들의 생각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을 PLM 솔루션을 사서 하자 하는데 PLM 자체도 어떤 표준에 근거하고 아니면 이제 어떤 그 노멀 프랙티스라고 하죠, 저희가. 어깨 어떤 그 사례를 따라서 만들었는데 그 사례는 제쳐주고 우리 회사의 PLM 솔루션을 맞춰라.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은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PLM이 그래도 어떤 널리 쓰이는 표준, 노멀 프랙티스 통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우리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PLM 솔루션에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도입 효과도 생기고 실패할 확률도 적습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이 뭐 다른 데서도 마찬가지인데 네. 이 한국에 있는 기업이 굉장히 이런 거에 대해서 까다롭지 않습니까? 예, 물론 까다로운데 다행히도 그게 이제 다행인지 불행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쪽 플랜트 업계는 이 국내에서는 거의 비즈니스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지난 8, 90년대를 통해서 그 중화학공업 육성 예. 과정에서 많은 플랜트 기준이 지워져 있기 때문에 예. 국립 투자는 없고 이제 해외 투자에서 많이 참여를 하는데, 근데 해외 건설 시장에 가보면 플랜트 분야는 정해진 PLM 솔루션을 써라 라고 대부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이제 국내 이제 대기업들이 자사 솔루션을 개발해서 많이 썼어요. 근데 이 해외에서 발주하는 프로젝트 참여를 하다 보니까 그 솔루션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전통적으로 써왔던 우리 솔루션하고 그 해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서 쓰는 솔루션하고 데이터 관리가 이원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추세가 그럴 바에 하나로 통일하자. 외부에서 소싱을 해서 하자. 그래서 현재는 상업용 솔루션 쪽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잠깐 그 PLM 동향의 솔루션에 대해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주시죠. 예. 현재 이제 PLM 솔루션이라고 말하는 토탈 솔루션이 한 가지로 이 플랜트 PLM을 다 할 수 있어. 이런 솔루션은 아직 없습니다. 없고 그 각 회사마다 이제 특정 영역, 아까 이제 제가 부서를 말씀드렸는데 뭐 공정, 정기, 배관 이런 솔루션을 개별적으로 두고 그걸 통합하는 일종의 그 데이터베이스 솔루션을 제공하죠. 웨어하우스 솔루션을 제공하는데 국내 그 플랜트 비즈니스에서 대표적으로 쓰이는 게 이제 회사가 인터그라프나 이제 바비바, 벤틀리라는 세 회사가 있습니다. 이게 전 세계 시장의 플랜트 분야에 거의 99%를 점유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중에 이제 인터그라프나 이제 육상 솔루션 쪽에 강하고, 이제 아비바는 주로 이제 해양 솔루션 쪽, 벤틀리는 이제 파워 플랜트 쪽에 조금 강점이 있다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랬는데, 사실 이런 솔루션이 그 어느 솔루션이 좋고 나쁘다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 회사가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표준을 근거해서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하는 역할이라든지 어떤 기능 이것들이 다 비슷하거든요. 문제는 각 하는 그 최종 그 목적은 비슷한데 기능들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능을 내가 잘 활용을 해서 쓸 건지 안 쓸 건지 그 차이죠. 이게 이 회사들이 그러면은 자체 캐드도 갖고 있는 거죠. 플랜트 캐드. 그래서 인터그래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동안 전통적으로 그 3D 캐드 솔루션의 벤틀리의 마이크로 스테이션을 써왔습니다. 근데 이제 인터그래프 차세대 캐드로 그 2D 쪽에서 이제 스마트 스케치라는 캐드를 써서 자사 제품군의 그래픽 도구로 다 사용을 하고 있죠. 아비바 같은 경우는 이제 독자적인 그 그래픽 솔루션은 없고 주로 이제 오토캐드 계열을 가지고 이제 대신 그래픽 솔루션을 구현을 하고요. 벤틀리는 뭐 마이크로 스테이션 기반의 솔루션들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시간이 1부, 2부로 나눠져서 1부를 이제 정리를 하고 그 남은 말씀 더 드릴 거는 2부에서 조금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거기 전에 이 결론 부분에 결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지난 2001년부터 플랜트 컨퍼런스를 한 이유도 이게 제가 실제적으로 이제 현업에 있으면서 그 사실 돈을 많이 썼습니다. 뭐 구체적인 액수는 밝힐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일반인이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돈을 썼는데도 제대로 성과가 없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하기에. 그에 대한 이유는 물론 이 PLM 관련된 솔루션이 뭐 아직 도입기에 있는 것도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더 큰 문제는 이런 솔루션을 적용을 해보고 그에 대한 특장점, 우리 회사에 맞는 그런 것들을 조언해 줄 수 있는 전문가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 저는 이제 수업료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저희가 협회 어떤 행사를 통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교류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해보니 이런 게 어렵더라. 그래서 어떤 나아갈 방향을 그런 데 모색을 해보고 향후에 도입을 할 때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한번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장을 갖자. 왜냐하면 이런 그 3개 솔루션 벤더들의 비용이 우리나라 그 상식적인 수준에 비교해 볼 때 굉장히 좀 비싼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싼 비용을 들여서 도입을 해놨는데 못 쓰면 그게 국가적으로 굉장히 낭비거든요. 그래서 될수록 시행착오를 좀 거치지 말고 한 방에 희망이지만 자사에 맞는 어떤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좀 도움을 되도록 서로 이제 협업이라면 협력이죠. 이걸 좀 해야 되지 않을까, 국내 기업들이. 예, 이번에 이슈도 뭐 플랜트 라이프사이클 매니저지만 김학진 대표이사님이 한 7년 동안 거의 정열적으로 자기의 사비를 들여서까지도 이런 자리를 마련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좀 초대를 해서 이러한 비전을 좀 공유하고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 올해부터는 좀 이렇게 뿌리는 씨가 좀 자라서 꽃을 피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질문을 몇 개 첫 번째 세션에 대해서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은 쪽지 버튼을 클릭해 주셔서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두 번째 세션이 있기 때문에 뭐 첫 번째 세션은 여기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고 나중에 두 번째 세션 끝난 다음에도 전체적인 질문을 좀 받겠습니다. 우선 서른성님께서 주신 질문이신데, 아직 R&D 수준의 국내에서 시장에서 직접 응용 도입될 시기는 언제쯤이라고 보시고 계십니까? 아까 말씀하신 거가 지금 이제 뭐 산학이 좀 이렇게 잘 안 이루어지신다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그동안 해오신 걸 경험으로 삼아서 언제쯤 이런 것들이 좀 활성화될 것 같을까요? 글쎄요,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제 R&D도 수준 나름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PLM 솔루션의 근간이 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부분만 봐도 외국의 한 업체 1년에 뭐 어디에서 투입되는 돈이 뭐 수백만 불씩 되는데 우리가 그런 업체들에 비해서 국내에서 R&D를 해가지고 시장에 내놓으려면 최소한 이제 어떤 특정한 분야에 한정된더라도 상당한 돈이 많이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근데 국내 이제 이쪽 PLM 관련 R&D는 뭐 카이스트나 경희대학 쪽, 스텝센터 국내 이런 데서 좀 하고 있지만 굉장히 미미해요.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이 시기를 뭐 R&D 수준의 국내 시장에 직접 응용될 시기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물어보신 게 외국의 R&D 하는 것이 국내 시장에 도입되는 시기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국내에서 R&D를 해서 국내 시장인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물론 지금 외국에서 그 제품들을 만드는 건 국내에 지금 적용이 일부 되고 있습니다. 초창기지만.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적용될 시기는 뭐 예를 들어서 한 3, 4년 후가 되면 아마 국내 대기업들은 다 적용을 할 것 같은데, 또 하나 질문, 장성호님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엔지니어링에 관해서 대해서는 자세히 말씀해 주셨는데, 턴오버에 관한 시스템의 정보가 없습니까?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턴오버는 우리가 이제 주로 핸드오버를 말하는 것인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EPC를 기업들이 이제 시국 건설을 하면 그걸 이제 메인티넌스나 오퍼레이션 조직에 넘겨야 됩니다. 그러려면 이제 EPC 단계 집적된 정보를 O&M 단계 시스템하고 통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주로 오퍼레이션 쪽에 보면 요새 이제 DCS 컨트롤 시스템이라든지 운전 정보 시스템 이런 것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기초 자료가 EPC 단계에서 많은 부분이 생성이 됩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아까 새 메이저 벤더들이 이쪽 턴오버, 핸드오버 시스템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요즘 이제 거제 플랜트 같은 경우에는 ITB, 입찰서 요구사항에 핸드오버를 어떠한 형식으로 해라.
그 다음에 심지어는 솔루션까지 찍어줍니다. 예. 어떤 솔루션을 써서 핸드오버를 해라. 근데 그렇게 리퀘어먼트는 나오고 있지만 이게 아직 초창기 단계예요. 그래서 IT가 사실 이제 앞서가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보편적으로 적용하는 어떤 핸드오버 솔루션은 좀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도 현재 나와 있는 솔루션들을 이용을 해서 EPC 데이터하고 ONM 데이터하고 통합을 매뉴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걸 원활하게 지원하는 인터페이스는 조금 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질문은 여기까지 하시고 이제 다음 세션에서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한번 그 세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같이 뭐 말씀을 좀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플랜트 컨퍼런스 2008의 전체적인 개요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그 다음에 컨퍼런스 전체 리뷰, 그 다음에 좀 몇 군데 시간이 있는 한도 내에서 좀 핵심 리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009년도 플랜트 산업 전망, 주로 IT 쪽으로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전망을 좀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플랜트 컨퍼런스 2008을 보니까 7번째 개최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들이 우려하는 거는 아직 뭐 2008까지는 괜찮았었는데, 2009년에는 금융위기로 이제 대대적인 어려운 시기가 올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몇 년째 호황이지만 2009년, 2010년은 불투명하다, 아직. 뭐 지금 막 시작해서 어디까지 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시기에 신기술 확보와 연구 개발에 힘써서 미래를 준비하자라는 의견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 보니까 제가 이제 뭐 개인적으로 외부에서 뭐 플랜트 수주를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뭐 양도 많고 그랬는데 우리 국내에는 좀 인프라가 이렇게 좀 빈약화되는 거 좀 걱정이 되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2008 컨퍼런스는 기존의 플랜트 IT 중심에서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이 되셨다고 이제 평가를. 네, 이건 보면 저희가 사실 플랜트 IT 컨퍼런스는 플랜트 분야에서 저희가 해야 될 일이 아주 조그만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협회가 기존에 이제 IT만 할 게 아니고 IT를 활용할 수 있는 다른 분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래서 좀 영역을 일반 설계 영역 쪽으로도 좀 확장을 해보려고 합니다. 향후에도. 요즘에 이제 지식이 IT와 뭐 산업의 뭐 융합이라는 그런 화두가 많이 되는데 좀 괜찮은 쪽으로 발전이 되시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IT 밴더가 뭐 5세션이고 기업이 7세션 정도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한 거에 대해서 이제 설문조사에 보니까 2006년부터 제가 한번 좀 봤습니다. 몇 년 동안. 그래서 2005년도에 의하면 굉장히 긍정적으로 굉장히 나왔어요. 뭐 밝다, 뭐 대부분이 2006년 쪽에는.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이제 불만들이 IT 플랜 솔루션의 인력이 부족하다. 그 다음에 운영에 필요한 교육이나 정보가 부족하다. 그 다음에 경영자의 의지가 부족하다. 이제 이 분야에서 제가 잠깐 뭐 보충 설명을 하고 가겠습니다. IT 인력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근데 이 인력이라는 게 저희가 플랜트 IT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플랜트 자체, 결국 이제 설계 엔지니어죠. 엔지니어가 이 IT 솔루션을 익혀서 해야 전문 인력이 됩니다. 그래서 또 반대로 IT를 전공한 사람이 플랜트 설계를 익혀서 전문가도 될 수 있어요. 근데 제 개인적인 것은 설계 엔지니어가 IT 기술을 익혀서 전문가로 하는 게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쪽을 다 잘할 수 있기가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결국 수요가 많으면 뭐 앞으로 전문 인력이 좀 늘어날 건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변 확대가 잘 안 되고 있고,
또 여기 경영자 의지도 부족하다고 그랬는데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제 조금 예전 분들이죠. 뭐 신세 뭐 내가 좀 나이가 드신 분들의 대부분은 이제 컴퓨터를 어떤 기술을 이용을 해서 하면 다 되는 줄 아는 사람이 있고 한편에는 그 돈만 들이고 별로 효과가 없다는 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일단 그 경영자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은 그동안 그 사람들이 이 IT를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뭔지를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별로. 예.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는 의지가 부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는 이제 항공기 개발 그 프로젝트를 하는데, 이분이 이제 캐드를 사주셨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설계가 끝나는 줄 아시고, 그래서 황당한 경우가 있었는데, 뭐, 각 분야의 어떤 그 성장폭일 수도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처음부터 이제 거저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07년에 조사를 또 보니까 또 비슷한 저기가 나왔는데, 이제 전년과 비슷한 고충이 조사됐습니다. 뭐, 운영 인력 부족, 교육 부족, 정보 부족, 정보 부족이라는 말도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 이런 컨퍼런스를 하면서도 굉장히 정보 부족이라는, 자기, 업체에 일하는 분들은 자기 분야만 하지 않습니까? 옆에 있는 거를 이렇게 볼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데. 근데 이 정보 부족이라고 이제 제가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이 플랜트 어떤 IT도 IT라고 하지만 각 분야별로 다 솔루션이 있고 해야 되는 역할이 다 틀립니다. 근데 이제 이런 정보들이 달실나에 얻어지진 않아요. 그리고 이런 정보들이 책임들고 어디에 정리되어 있는 곳이 없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네이버를 쳐서 뭐 나오면 이건 거긴 정보가 어느 정도 된 거죠. 근데 소위 네이버 지식정보에서 검색을 해서 찾을 수 있는 양이 별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진짜 저변이 좀 아직.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선구자이기 때문에 근데 그분들이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좀 하고 싶은 말도 현재까지는 이제 뭐 저희 협회 같은 데서 그 자발적 몇몇 분들에 대해서 많은 걸 했는데 하여튼 주는 쪽으로 위주로 했어요. 그럼 발전이 없습니다. 이게 양방향이 되거든요. 그쵸. 내가 뭔가 어느 그 사이트라든지 조직을 통해서 정보를 하나 얻었다면 나도 하나 줘야 됩니다. 그래야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갈수록 그 콘텐츠가 풍부해지는데 아직까지 그 현실은 뭐 아까 같은 이제 저변 확대가 안 되다 보니까 무슨 일을 하나 하려면 이제 자료 찾기에 바쁜 거죠. 근데 내가 찾으면서 어렵게 만든 걸 이렇게 오픈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전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참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식 산업에서는 초창기에는 자기가 있는 지식을 잘 안 내놨는데 좀 그런 거가 이제 사회 발전에. 그래서 2008년 컨퍼런스에는 좀 그 귀하의 관심 분야가 뭐냐고 좀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더니 관심 분야가 일단은 설계라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업 관리, 시공, KLM, 이런 쪽 구매, 유지 보수 수 좀 다양하게 나왔습니다, 이게. 그리고 좀 7년 동안 한 거에 대한 좀 이렇게 정치 작업이 좀 뿌리가 좀 내린 것 같은 느낌이 오는데, 그리고 이제 문제점은 여전히 같은. 그 다음에 이제 높은 솔루션 가격이라는 거가 나왔는데,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사용자들이 높은 솔루션 가격이라고 걱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사용자인데? 근데 이런 솔루션들이 예를 들어서 저희가 100원 주고 샀으면 100원의 효과를 당장 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까 같이 이게 우리가 이제 아무나 운용할 수 있는 쉬운 솔루션이 아니거든요. 어쨌든 업계에서 설계와 어떤 전산 지식들이 필요한 사람들이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높은 가격에 사고도 그걸 제대로 써먹지 못한 회사가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 걸 방지하려고 저희가 이런 컨퍼런스를 또 하는 건데, 물론 이 소프트웨어 높은 가격은 그 높은 가격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부담은 아니에요. 왜냐면 결국 최종 소비자의 부담이거든요.
근데 문제는 중간에 이런 높은 가격을 써서 최종 소비자한테 더 높은 가격으로 이게 비용 참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와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게 느껴지는 거죠. 네. 이런 이후 해결 방법에 대해서 이제 저기를 했었는데, 지속적인 홍보와 관리자의 플랜트, ITN 드라이브, 경영자의 투자 확대, 의식 뭐 이런 것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이런 자료들은 나중에 저희들이 언제든지 와서 여러분들에게 지속적으로 제공을 하겠습니다. 뭐 적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성세대의 경험 위주, 보수적 판단, 의식 개선 이런 얘기도 좀 나온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것들이 다 여기에 뭐 방법은 다 문제점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걸 뭐 해석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는지. 예, 그렇죠. 근데 뭐든지 정열적으로 일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를 보더라도 대표이사 제가 입장에서도 회사의 모든 일에 대해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이걸 한번 해보자. 정열적으로 하면 밀어주거든요. 너 한번 해봐라. 이제 그래서 뭐든지 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문제점만 쭉 나열하면 뭐 하겠습니까? 해결책이 안 나오죠. 그래서 내가 그 일에 대해서 뭔가 진짜 해보고 싶다면 거기에 대한 일단 공부를 먼저 해야 됩니다. 남을 설득시키려면 그 사람보다 10배는 많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하고 그게 회사에 진정 도움이 된다면 한번 트라이해보라 이거죠. 뭐 그럴 용기를 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자기가 어떤 직장인으로서 일하는 보람도 생기는 거고. 제 생각 같아서는 이제 앞으로는 이제 컴퓨터나 IT나 이런 것들이 뭐 비주얼라이제이션 이런 것들이 점점 가속의 발전이 되고 그리고 이제 하드웨어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싸지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는 이제 계속 발전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잠깐만요. 여기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비주얼라이제이션은 프렌터께서 이제 거의 논의도 안 합니다. 왜냐면 이미 다 쓰고 있어요. 다 쓰고 있기 때문에 3D 모델하고 이제 비주얼라이제이션은 관심 대상이 아닌 거죠. 누구나 다 이미 다 이제 해야 된다고 하는 거고, 요새 관심 대상은 이제 2D 모델하고 3D 모델의 통합. 그 다음에 이걸 ONM 시스템에 어떻게 효율적으로 전달을 해서 데이터의 어떤 통합성을 유지할 건지 이쪽에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이 플랜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서 우리나라에서의 공장은 뭐 많이 지어졌고 이 플랜트에 주로 프로젝트가 해외 수주들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공장이나 플랜트들에 대해서 유지보수에 대한 어떤 수요는 있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이것도 좀 과도기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비관적인 판단하고 긍정적 판단이 있는데 긍정적 판단은 보면 갈수록 회사들이 이제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그래요. 줄이려다 보면 할 수 있는 방법이 업무 개선이고 이런 어떤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어떤 비관적 판단으로는 우리나라 이런 중화 설비들이 이제 해외 공장에 비해서 어떤 경쟁력을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시스템들에 투자를 하려도 돈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우리 산업군이 거의 이제 한계 상황에 이제 다다른 산업들이 많습니다. 석유화학 산업을 비롯해서 그러다 보니까 신규 투자를 할 여력이 없는 거죠. 하긴 해야 되는데 생각은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점점 어려워지니까 원격으로 좀 가격이 저렴하게 관리를 한다든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공장들이나 이런 거가 설계 수명이 있는데 그거를 설계 수명을 더 연장해서 한다든가 효율이 없는 부분들을 폐쇄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IT를 사용한다든가 이런. 그러니까 소위 쉬운 말로 하면 수도의 이제 원친
계량이죠. 그쵸, 예. 그런 것처럼 그 플랜트 분야에도 원격 진단 시스템이 도입이 예. 되고 있습니다. 현재 예. 돼 있는데 이제 그게 주로 이제 핵심 부품에만 이렇게 도입이 되고 있는데 예. 문제는 그런 비용을 투자했을 때 그거 어떤 시너지 효과를 확실히 이거다 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넓은 분야는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원자로에 원자력 발전소의 원전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그건 다. 근데 요즘에는 그 이제 새로운 이슈가 안전이라는 것들이 되지 않습니까? 핵심뿐만 아니라 뭐 화재나 뭐 이런 거나 그래서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뭐 진짜 CCTV도 그 전에는 사실은 뭐 인간들이 막 순찰하고 막 이랬는데 이런 공장들이 점점 사람이 거의 적어지는 것 같아요. 어떤 데는 가보면 공장이 엄청나게 큰데 사람들이 별로 점점 없는 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특정 A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기가 한 10년 전에 직원이 1000명 정도 됐는데 지금도 1000명이에요. 대신에 공장은 한 3배 정도 늘어났어요. 근데 그것의 이제 관리가 그동안 이제 그 관리 시스템 개선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뭐 물론 개개 사람이 10년 전보다 일을 좀 더 많이 하겠죠. 근데 본질적으로는 어떤 관리 시스템의 개선에 의해서 사람들이 갈수록 운전요원들이 적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직도 저희가 외국의 어떤 동종업체에 비해서는 국내 운전요원들이 많습니다. 제 생각에는 한 2배 정도는 더 많은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그 무턱대고 해고할 수 있는 그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확보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자연 감소본 외에는 실질적으로 뭐 시스템을 도입해서 전략한다고 해도 사람을 내보낼 수 있는 형편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네요. 그러면 이제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 자료들은 그 캐든 그래픽에 오시면 그 파워포인트 이런 자료는 다운로드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그 컨퍼런스 했을 때 몇 개 세미나를 저희들이 편집을 했어요. 그걸 한번 보시면서 보시겠습니다. 인티그레이션 워크플로우라는 게 상당히 큰 이슈였었어요. 그러니까 EPC웍을 한다면 턴키웍을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그 회사들의 구조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실 펑션 오리엔티드 해가지고 사실 그 EPC 간의 그 배리어들이 상당히 높죠. 이제 그 배리어 때문에 생기는 기회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실제로 어떤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이 그걸 개선하면 뭐가 어떻다더라. 외국이나 한국이나. 어느 걸 거야? 이거? 응? 바라보는 각도에 따라서 되는 정보에 따라서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고 보여지게 되고 열람이 되어지고 이름이 지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의 객체 또는 관련되는 여러 객체의 관계들을 엮어보면요. 다양하게 엮어지고 다양한 관계 그리고 다양한 형태 그리고 다양한 목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관계들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것이 바로 플랜트 에셋의 그 관리를 어떻게 접근하게 되느냐 그리고 다큐멘트 컨트롤, 트랜스미터 같은 그리고 데이터 매니지먼트, 엔지니어링 워크플로우, 오퍼레이션 워크플로우 관리, 컨피규레이션 매니지먼트, 그리고 데이터 캡처 앤 밸리데이션, 그리고 기본적인 엔지니어링 데이터 웨어하우스 기능, 그리고 모든 단위 어플리케이션 또는 비즈니스 로직 또는 데이터 또는 여러 로케이션 또는 시스템 간의 인티그레이션하는 기본 플랫폼으로서 저희 스마트폰 파운데이션 또는 이런 엔지니어링 데이터 웨어하우스 또는 엔지니어링 허브와 같은 시스템들이 이런 역할들을 단위 시스템들 간의 그 인티그레이션 역할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빨간 점들과 선두로 이어지는 것들은 데이터가 생성이 되어지고 분포되어지고 배포되어지고 다시 합쳐지고 또는 사용되어지고 하는 그런 절차를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EPC를 지원하는 IT 시스템, 인티그레이션 시스템들은 어떤 것을 지원해야 되느냐? 엔지니어링 데이터의 리비전 관리를 해주어야 됩니다. 또 데이터의 시간에 따른 흐름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또
그것이 타 시스템과 시간적으로 또는 프로세스적으로 연결되어주는 부분들을 모두 관리해줘야 됩니다. 결국 엔지니어링의 궁극적인 목적은 얼마나 빨리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나온 데이터들이 궁극적인 목적물을 빨리 만들어줄 수 있느냐, 정확하게. 그게 굉장히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죠. 결국 엔지니어링을 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목적, 그리고 오퍼레이션을 하면서 데이터를 관리하는 목적이 그 데이터의 궁극적인 목적은 같습니다. 얼마나 빨리 데이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그래서 저희도 이제 IT 솔루션하고 실제 현장에 존재하는 그 시설물의 어셋들하고 그 시설물들이라는 게 유지하려고 그러면 뭐 전원이 들어가거나 또는 거기에 필요한 계기장치나 이런 것들이 달려져 있습니다. 이런 계기장치들하고 실시간으로 컴퓨터상으로 되어져 있는 데이터하고 서로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만들어주자라는 겁니다. 설계가 끝나고 나면은 도면이 생산됩니다. 그래서 도면을 검토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오너도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현장에서 뭐 시공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도면에 마크업이나 코멘트를 답니다. 또는 뭐 설계가 변경된 부분들을 코멘트를 달게 되겠죠. 그리고 이 디지털 펜을 컴퓨터에 인터페이스 하면은 저희 쪽에 이제 그 다큐멘트 매니지먼트 해주는 프로젝트 와이즈라는 부분하고 다이렉트로 인터페이스 해가지고 조금 전에 종이 위에 마크업한 내용들이 실제로 시스템상에서 바로 마크업될 수 있도록 해주는 이런 기능도 제공을 해드립니다. 플랜트 쪽은 이제 모든 모델이 3D에서부터 2D로 프로젝션을 해냅니다. 그래서 프로젝션 되어져 있는 그 2D 도면하고 예전에는 저희 회사가 추구했던 것은 1억 불도 많다. 1억 불 이하짜리 공사만 하자라고 해서 거의 안정성에 바탕을 두고 공사를 수주하고 진행을 했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어떤 프로젝트 자체가 대형화되어서 거의 10억 불이 넘는 그 다음에 한 16억 불이 넘는 이러한 프로젝트가 계속해서 수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젝트 대형화가 되다 보니 어떤 매뉴얼성으로 관리할 수가 전혀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리스크 마티그레이션 인티그레이션 워크플로우라는 게 상당히 큰 이슈였었어요. 그러니까 이 피쉬웍을 한다면 턴키웍을 한다 그러면서 실제로 많은 구조적인 모습들을 보게 되면 사실 펑션 오리엔티드 해가지고 사실 그 EPC 간의 그 배리어들이 상당히 높죠. 이제 그 배리어 때문에 생기는 기회비용이라든가 여러 가지들이 실제로 어떤 지금 이제 몇 개를 비디오로 다 보셨습니다. 뭐 모든 전체 비디오를 보시고 싶은 분은 캐전 그래픽에 자료를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상 모든 비디오를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결론과 그 질문 시간이 이제 됐는데요. 우선 좀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2009년, 2010년에 플랜트 IT가 어떤 쪽으로 여기 계신 분이나 업계에 계신 분들이나 어떤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들이 국가적으로나 이런 때 어떤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예. 사실 이제 좀 전에 그랬지만 지난 한 4, 5년간에 이제 플랜트 업계가 호황기였습니다. 네. 그 주요 원인은 이제 오일 사다를 확보한 이제 중동업체들이 이제 기간 산업에 많이 투자를 했고, 그 중에 이제 많은 부분을 플랜트에 투자를 했기 때문에 호황기였죠. 근데 이제 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 미국발 금융위기로 시장 상황이 붙었는데 네. 가장 큰 원인은 그 은행들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플랜트라는 게 요새 뭐 1억 불에서 뭐 많은 거 한 4, 50억 불. 프레이트 넘버 4 리파이너 같은 경우는 프레이트 규모가 150억 불이나 되는데
그게 자기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은행들이 돈을 빌려줘야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의 은행들이 안 움직이니까 프로젝트가 이제 연기되거나 취소됐는데, 제가 볼 때 그렇다고 해서 2009년, 2010년이 아주 비관적이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일종의 앞에 투자한 것들은 전방위 산업들에 그동안 투자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그 이외에 이제 큰 시장은 에너지 시장이 있습니다. 환경 시장하고. 이쪽하고는 아직 투자가 좀 안 된 편이기 때문에 이쪽에 아마 어떤 프로젝트들이 네. 좀 나오지 않을까. 네. 그동안 그리고 플랜트가 너무 고가라 네. 이제 추진을 못했던 사업들이 또 있습니다. 네. 뭐 원자재 값이 3, 4년 사이에 3, 4배나 올랐기 때문에 네. 도저히 뭘 할 엄두를 못 냈던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들이 이제 이 자재값이 좀 수그러드는 내년 아니 올이죠. 올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좀 살아나지 않을까 한번 전망을 해보고요. 그에 따라서 이제 이 IT 솔루션도 결국 이 플랜트 업황에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 IT 솔루션들의 이제 도입 목적이 1차적으로는 플랜트 프로젝트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플랜트 프로젝트가 많아질수록 IT 업계의 화랑을 띨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그 외에 이제 IT 시스템이 갖는 중요한 의미는 회사의 기간 업무 시스템으로 활용을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외부의 어떤 리ኳ이먼트가 없더라도 그렇게 이제 국내 대기업들은 어느 정도 인지를 했어요. 네. 이런 시스템을 도입을 하면 좀 초기에는 어렵지만 분명히 효과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쪽 IT 분야 투자는 뭐 2009년, 2010년에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못하겠지만 그런 정도 어느 정도 좀 가속이 붙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죽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향후 이제 올해하고 내년 정도가 좀 플랜트 업계가 불황으로 접어든다면 2, 3년 후에 IT 투자도 많이 줄어들겠죠. 그리고 이제 이쪽 플랜트 IT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까? 그렇게 하려면은 일단 공부를 담당자들이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이 해서 그래서 우리 회사의 특성이라든지 남의 회사 또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시장에 솔루션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런 솔루션을 어떻게 우리 회사에 접목을 하면 좋을지. 왜냐하면 이 플랜트 벤더들이 하는 얘기는 와서 자기 제품 싫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다 좋다고 하지. 근데 분명 솔루션별로 특장점이 있거든요. 이걸 좀 공부를 좀 많이 해서 나중에 내가 하고도 하기를 잘했구나. 물론 이제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겠지만 공부를 좀 많이 할수록 좀 빛이 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면 이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제 같은 일을 하는 타 회사 직원들하고도 좀 유대관계를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게 이제 먼저 수업료를 낸 사람들로부터 좀 공짜로 뭔가를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죠. 이 플랜트 산업이 해외에서 이제 어떤 주로 수주를 많이 받았는데 향후에 좀 뭐 국내 시장에 어려우면 국내 시장에 관심을 갖는다든가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새로운 분야 파워플레이나 이런 게 아니라 뭐 다른 에너지 그다음에 무슨 어떤 요새 말하는 뭐 그린이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인프라 이런 쪽으로 또 마켓을 힘들면 또 창출되지 않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플랜트 관련된 어떤 솔루션들이 아니면 업무 프로세스가 굉장히 여러 분야를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어떤 기본 컨셉트를 다른 유사 분야에 적용을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타 분야에서 필요한 니즈가 뭔지 정확히 이제 진단을 하고 그에 맞는 어떤 전략 수립이 필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뭐 힘들지만 또 기회고 그동안 호황 때문에 뭐 조선도 사실은 비슷한 경우인데 호황 때문에 좀 덜 공부했는데 이제 힘들면 더 뭐 노력을 그렇죠. 해서 강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오늘 뭐 굉장히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뭐 지금 시간 관계상 뭐 질문에 대해서는 전에 받아서 뭐 질문을 더 자세한 질문을 해주신 분들은 그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다 마치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